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거의 뭐 일배 수준 두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협 화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과정에 놓인 원팀의 숙제,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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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딱 봤을 때 일단 이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좀 밀린 측면이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었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선관위 유권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으려 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심했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이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나 지지자들 사이에서까지 화학적 결합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계속 반발해왔던 움직임은 더 이상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제 이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분들 뭐 달래는 과정도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이 전 대표 측 그 지지자분들 일부인 것 같긴 하지만 좀 계속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이제 의원 측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행동 자체에는 이낙연 측의 어떤 의원들이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선관위의 해석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나타났던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사퇴를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를 똑같은 유권 해석에 의해 가지고 35% 정도 얻은 이낙연 대표를 과반으로 인정을 해서 과연 당무위와 선관위가 인정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했을 때 과연 추미애 후보를 10% 정도 되는 추미애 후보를 과반으로 해석을 해서 최종 후보로 선출했을까를 본다면 그러한 가정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낙연 측에서 충분히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뭐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자꾸 사법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이 뭐 지적되어 온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당원 당규 유권 해석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 내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이걸 법률적인 쟁송의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최종 권한은 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선 후보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15%도 안 되는 지지층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는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뭐 튀는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 민주당 경선 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참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대장동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 이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변호사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최종 후보로 선출됐지만 굉장히 찝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갔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우리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민주당에서 좀 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좀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지지층이 일부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당장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이 좀 표출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의 앙금이나 반감 같은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독여 나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 밖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보듬기도 하면서 지지층을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는 작업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제 좀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흔쾌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돕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는 변수라기보다는 이재명 그 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마음을 열기 쉽지 않거든요.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성큼 다가가서 안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 태도를 아마 좀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불안한 인식이 생겨나거나 반감이 생겨난 게 대장동 의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좀 떠나거나 마음이 좀 멀어졌던 지지층도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어제 그 승복 선언을 SNS로만 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공개석상에 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 잠시 뒤에 캠프 해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어제 SNS 상이지만 이미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크게 메시지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낙연 후보의 메시지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지지자들에 대해서 뭐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도 다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의 메시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자신은 승복 선언한다. 뭐 어제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이라면 뭐 지지자분이나 아니면 이낙연 캠프 측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 쉽게 이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계속 정치한다고 한다면 네. 당에서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직책에 관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책을 맡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뭐 진짜 원팀이 된다고 하는 거 아직도 뭐 우리 흔히들 이제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현실 정치는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직책을 맡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화학적 결합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것처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근데 과거 우리 모습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한번 조금 도와주는 생색내는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전에 대선 후보들도 단일화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잠시 뒤에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이른바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여권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연차 휴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 후보가 그동안 월급 도둑질한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른 이유로는 비공개 사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마귀, 봉고파직, 위리안치 등 기괴한 단어를 끌어다 쓰기까지 하는 궤변의 달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망신주기 그런 국감을 노릴 우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장동이 사실은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 놔둬야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 우임상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방 우임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특검을 받고 그리고 국감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해서 이러한 것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총력전을 지금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뭐 아무래도 경기도 국감 자체가 지금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지만 그 선언보다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뭐 심지어 연가 사용 내역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연가를 쓰지 않고 대선 후보 활동을 했다면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도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 중에서 이분만 지금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봤을 때 과연 며칠 전에 있었던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선언이 정말로 그냥 선언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경기도에 와가지고 왜 성남시 자료를 찾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이제 야당 소속의 성남시의원들이 그럼 행정사무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 만약에 대장동 비리에 얽혀 있다는 게 나오면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겠다라는 의결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민주당이 받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남시의회 그리고 경기도 의회 전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료 제출 뭐 건수만 조금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이제 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요리사는 재료 손질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막 함부로 막 재료 손질하면 이미 재료들 막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네. 좀 국민의힘이 뭐랄까요? 좀 예리한 칼로 재료 손질을 하는 것 느낌이 아니라 마구 막 찢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불가피하기도 할 거고요. 민주당은 또 그걸 방어해야 되는 뭐 그런 책임이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지금 국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누가 어느 당 후보가
어느 당에서 그걸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진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할 때 막 생떼 쓰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무조건 방어막만 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게 뭐 원래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국감에 참석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막무가내로 아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라는 곳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각종 뭐 제보를 받는다고 하던데 현재까지 뭐 들어온 제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보가 아니니까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런 어떤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사실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보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제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제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이것을 당연히 국민 앞에 공개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조금 뜸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계속 하고 있던데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 각 당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절하게 수사가 들어갔냐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어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공수처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속도를 봤을 때는 저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현재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늦지 않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도 말했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에 와서 뭐 경기도자를 찾냐 이런 논리라면 결국에는 그 성남시의 대장동과 관련된 자료가 성남시청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이 대장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혹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당연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압수수색이라는 게 결국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그 사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막 폐기했어요. 증거인멸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증거인멸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지켜보는 공무원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산 기록으로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 뭐 이렇게 지금 주로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료들은 아마 다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화천대유나 천화동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조합해 나가면서 자금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발과 관련돼서 개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다못해 뭐 비유를 하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처럼 마구잡이로 막 몇십 군데씩 압수수색하고 그게 다 좋은 수사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만 보면 확 압수수색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면 수사 잘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또 배임 혐의가 그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임 혐의와 연관돼 있는 게 결국 성남시청일 수밖에 없어서 또 그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공평하게 또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네. 저희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네. 덧붙여야 될 것 같은 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어떤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뭐 인권 침해를 말씀하셨지만 그 인권 침해에 어떤 차단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법원의 판단이고 그 법원의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적절한 압수수색의 절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인데 그것을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도 압수수색이 뭔가 성남시의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자료를 폐기하고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청에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 압수수색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가져가야지 이 부분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건들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해결됐냐 이 정도의 차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유감인 것은요. 은수미 성남시장은 왜 얼굴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배당을 했다는 게 2019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2019년은 은수미 성남시장 그렇죠. 시절이에요. 그럼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배당할 때 이렇게 배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수미 시장이 얼굴을 비춘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성남시가 뭐 만약에 그게 오해를 뭐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꼭 압수수색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료 제출을 할 때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료에 성실하게 요청에 응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뭐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압수수색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이번에는 좀 야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윤 전 총장을 향한 집중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먼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또 오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 20년을 갖다가 지내왔는데 뭐 월급쟁이 공직생활 한 사람한테다가 도덕 검증이나 윤리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구슬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현 정부와 갈등, 이른바 각을 세울 때는 칭찬하더니 왜 그 이제 와서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걸 이제 청문회 때도 사실은 이제 했던 논리인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때는 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고 하는데 뭐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죠.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과도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기존의 어떤 구태 정치와 다르다라고 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은 약간 경고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저희 당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참패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 다른 후보 측에서는 그럼 넌 뭐 했냐라는 식의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이게 차후에 경선이 끝났을 때 원팀이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해체해야 된다, 뭐 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발언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게 본인의 어떤 경선 전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는 듯한 취지의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네. 그런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잘못됐다고 비판하겠습니까? 감싸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예를 들면 검사 시절에 열심히 뭔가 현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 때 그때 응원하던 거하고 이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검증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검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검사 시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검증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검증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쏙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이 특별 당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많이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 만드는 거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신경전이 다시 또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차례 이미 홍역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사는 게 로또 복권 맞는 거랑 비슷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샀어요. 어쨌든 김만배 씨랑 관계 있는 사람이.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 후보 측에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돼 있는 문제, 결국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는 다 공무원으로서 검증 받았으니 더 이상 나한테 대해서 검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김만배 씨 그 누나잖아요. 누나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집을 산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그 윤 후보의 어떤 김만배 씨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동산 계약을 관련자가 했다라는 정도는 굉장히 부족한 의혹이라고 보고, 다만 뭐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윤리적 검증이나 도덕적 검증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상대 후보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선 본선에 가서도 분명히 상대 측에서 뭐 도덕적 검증이나 윤리적 검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맞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건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후보 간의 그런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가 좀 엇갈리는 결과가 잇따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리얼미터 자료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후보보다 지금 이렇게 앞선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지금 이거는 한국갤럽의 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선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리고 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결과가 좀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한 곳에 뭐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적합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 조사로 이번에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쟁력 조사로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원칙이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럼 어떻게 경쟁력을 그러면은 물을 것이냐,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항의 뉘앙스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이제는 윤 전 총장하고 홍준표 그 의원하고 거의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를 차지하는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윤 전 총장도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V 토론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상대 후보보다 제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보다 제가 이 국민의힘 야권 후보로서 더 적합합니다. 이런 걸 경쟁하는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상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를 두고 이재명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후보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앞서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봤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가 오히려 더 덩치를 키우는 듯한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경선 룰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틀림없이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파열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 대선 보수 후보 적합도와 보수 후보 경쟁력 이걸 제가 일례로 들면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는지 물어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선관위의 과제가 남았다라는 굉장히 분석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도 저번에 한번 역선택 조항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합의를 받고 대승적으로 모두 다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이의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후보들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역선택 조항이라든지 사소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추세를 바꾸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아마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가 합의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어떤 격렬한 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합의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원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언급했다는 그분은 존재하지 않고 선화동인 1호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섰지만 파손이 심각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단계별 수리를 통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제출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서 실수요자 보호로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4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100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350명 넘게 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2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570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81.6%에 달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8.4%로 부산과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13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61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2명이 늘어 현재 371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6,619명이 받아 누적 4,018만여 명, 1차 접종률은 78.3%입니다. 이 가운데 40만 7,096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162만 5천여 명, 접종률 61.6%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선 이런 큰 방향성이 논의됐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중요 지표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도 완료율과 연계해서 방역을 완화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집회를 자제해달라며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 553만 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IH 연구자들은 얀센의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에 76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얀센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엔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도 얀센을 접종할 경우에는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논문 저자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육로와 바닷길 입국을 사실상 봉쇄해온 미국이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겐 국경을 모두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건데 물류 대란에는 24시간 비상체제 등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항공편으로 미국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로와 바닷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공항과 달리 검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는 미국 국경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물론 백신은 다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괜찮습니다.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지대는 환영 일색입니다. De hecho, ahorita estamos trabajando a un 40%, a un 40% de ventas. Ya con el flujo de más de gente, pues ya sube. And I think the reopening for the border is very good for our economy and for us, for everyone. 미국인들의 일상 회복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악관으로 물류, 항만업체, 트럭 노조를 모두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항구에는 짐 내리는 인력이 모자라 물류 대란이 벌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성탄절 쇼핑 시즌 때도 이런 시기라면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최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24시간 돌리고 월마트,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업체와 타깃, 홈디포 등의 쇼핑 매장 운영 시간도 늘리는 이른바 90일간의 질주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key step toward moving our entir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supply chain nationwide to a 24/7 system. 미국 가정 72%가 제품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삼성전자도 배송 시간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브리핑 때 삼성전자를 직접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각국의 바이러스, 식품안전, 공중보건, 유전체, 임상의학 분야 전문가 26명이 참여합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WHO의 앞선 조사로 충분하며 중국 이외 다른 곳에 대한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밤 10시에 가게를 정리하는 횟집에 만취한 손님이 돌아와서 왜 자리를 치우냐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간장병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아서는 배달 기사까지 때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선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횟집. 밤 10시를 넘겨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분 전 나갔던 젊은 남성이 돌아오더니 자기 자리를 왜 치웠느냐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업주가 밤 10시가 넘은 데다 돌아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자 대뜸 간장병과 기름병을 집어 던집니다. 이 목 쪽하고요, 이 턱 쪽에 맞았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너무 놀랬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곤 밖으로 나가려는 남성. 마침 입구에 서 있던 배달 기사가 붙잡자 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 난동은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게 직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도를 따라 도망친 손님을 150m가량 쫓아와 이곳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선 난동 부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도 배달기사와 업주에게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현장에 붙잡아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건 폭행이 아니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해자를 붙잡아두는 정도, 또 붙잡아둘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사안이에요. 방역수칙을 지키려던 업주는 난데없는 손님 행패에 몸까지 다치고 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스크 안 써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한 게 제가 뭐 간장병으로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10시에 영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게 제가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자영업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경찰은 조만간 횟집 업주와 배달기사, 손님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CCTV를 분석한 뒤 남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익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한 번 만난 게 전부라면서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해서 하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도 했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나요?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뭐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신지 다시 한번 좀. 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파손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을 넘겨받아 포렌식에 착수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상태에 대해 외형적으로 깨진 부분부터 해결한 뒤 메인보드나 메모리 파손 복구 등을 확인하는 단계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 단체 조직,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취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이후 거액의 상속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목표치인 6%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의 첫 전화 통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오늘 첫 통화를 할 것이라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하는 대로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데 대해서 정당의 일을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우원식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전 대표가 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이상 지지자들도 함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성파로 꼽히는 서른 의원도 대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당연히 선대위에 들어와서 흔쾌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지지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이재명 후보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들을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효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당무위원회가 당내의 법적 절차로는 최종적인 것이라면서 어떤 결론이든 수용하겠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 다시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서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다른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당 해체를 운운하는 게 참 오만방자하다면서 못된 버르장머리부터 고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입문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없다며 여태 검찰 후배라고 조심스레 다뤘지만 다음 토론 때는 혹독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윤 후보의 발언은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면서 검증 과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올바른 경선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 야당 내 일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시각 13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영웅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를 욕하고 레이스 도중 일부러 넘어진 의혹 등으로 대표팀에서 분리 조치돼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7월 빙상연맹에 직접 진정한 내용입니다. 심석희 사태의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먼저 조재범 전 코치가 옥중에서 빙상연맹에 진정서를 보냈다는 겁니까? 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조 전 코치는 지난 7월 말 빙상연맹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A4 용지 12장짜리 진정서에는 논란이 된 고의충돌 의혹과 동료 욕설, 조항민 당시 코치를 포함한 동료 선수와의 이성 문제 등이 13개 번호로 나뉘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석희가 동료를 비하하고 코치를 욕하고 선수촌 내 이성 문제가 자유분방해 국가대표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 실체를 파악해서 엄벌을 내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 2심 재판 중에 방어권 차원에서 받은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진정서에 포렌식 파일 그대로 수발신 날짜와 시간,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적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빙상연맹은 진정서를 받고 아무런 회신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관련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 그러니까 진정을 받고도 사실상 석 달을 그냥 뭉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조만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던데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진정서를 접수한 지 석 달, 또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지는 오늘로 7일째인데요. 아직 조사위원회는 첫 발도 못 뗐습니다. 빙상연맹 공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체육회 인사 2명 정도가 포함돼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이런 큰 그림만 그렸고요. 오늘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법조인과 면담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조사의 핵심은 고의 충돌, 즉 승부 조작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는 아웃 코스로 나가던 최민정과 뒤엉켜 넘어져서 실격당했는데요. 일부러 밀친 건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꿈의 무대에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누구를 넘어뜨릴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충돌은 안타깝다, 오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최민정 선수 측은 의혹이 사실이면 승부 조작을 넘어 범죄 행위라며 확실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기인들의 판단과 올림픽을 전후한 메시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야 할 상황입니다. 고의 충돌 의혹과는 별개로 심석희와 조항민 당시 코치의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 또 선수촌 내 관리 감독 문제도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회 출전이 힘들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심석희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동료인 최민정과 김아랑 등을 향한 적나라한 욕설이 공개된 이상 함께 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데요. 심석희는 월드컵 엔트리에서도 제외됐는데 당장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월드컵 1차 대회 개인전에는 심석희 대신 최민정, 김지유에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 4위였던 이유빈 선수가 출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논란 속에도 심석희는 목동 링크에서 개인 훈련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베이징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겠죠. 앞서 지난 12일 체육회 국정조사에서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심석희의 태극마크와 메달연금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심석희는 원래 내일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로 내정돼 있었는데 이 역시 보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폭언과 갑질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에게 다시 주요 보직을 맡겨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이카는 지난 2018년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서 중징계를 받은 당시 몽골 사무소장 A씨를 최근 연구센터 수장에 임명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당시 감봉과 조기 소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동티모르 사무소장이던 B씨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과 조기 소환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1년 뒤 봉사단 파견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에 임명됐습니다. 약 20년 전 군에서 본인의 실수나 질병으로 숨졌다고 기록된 장병들에 대해서 뒤늦게 목격자 증언이 확보돼 구타나 가혹 행위로 사인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3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 366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1980년 본인 실수로 숨졌다고 기록된 공모 일병의 경우 사실은 선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동료 병사의 목격담과 법의학 소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야외 수업에 나섰던 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한꺼번에 벌에 쏘였습니다. 교사 한 명이 벌집을 막아서면서 학생들을 대피시켜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로 뛰어나온 학생들, 몸에서 무언가를 털려고 애쓰더니 옷을 들쳐 피부를 살핍니다. 벌떼 공격을 받아 털어내려는 겁니다. 등산로 초입에서는 옷과 장갑으로 무장한 소방대원이 불꽃과 삽으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산을 오르던 학생과 교사 수십 명이 벌에 쏘였습니다. 사제동행 걷기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벌떼에 피할 새도 없이 당한 겁니다. 조금 반쯤 올라가니까 누가 벌집을 밟아서 위에서 선생님들 내려가라 해서 저희는 다 가까이 내려갔고. 체험학습에 함께한 학생과 교사는 모두 94명, 그 가운데 54명이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도 되게 놀랐는데 다행히 잘 돌아온 것 같아요. 교사가 벌집을 막아서고 학생을 대피시키면서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습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께서 학생이 벌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로 가보니 아주 많은 숫자의 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학생들이 급하게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시고. 가을은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 특히 땅속에 집을 짓는 벌을 모르는 사이에 자극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벌의 공격을 받으면 검은색 옷은 버리고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뒤 119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원이 자전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는 5,500여 건인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가을철에 33.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여름과 봄, 겨울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10살 미만에서 전체 사고의 41.8%가 발생했고 60대 이상도 15%에 달했습니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때 사망률은 4.6%로 2.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하면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5.1%, 0.6%였지만 미착용 때는 입원율이 18.4%, 사망률은 1.5%로 올라갔습니다.
음식점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몰래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논현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43살 A씨와 직원 모집을 맡은 조직폭력배 등 일당 2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일주일가량 판돈 1억 4천만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방을 두고 주류 냉장고도 들여놓는 등 음식점으로 위장 신고를 한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르웨이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화살을 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저녁 6시 30분쯤 오슬로 남서쪽 홍스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상점과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화살을 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려던 용의자를 체포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칼과 다른 무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서부 백악관으로 불렸던 역사적인 장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20배를 태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00일 이상 머무르면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도 했던 목장 렌초데 시엘로의 몇 킬로미터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주변에 소방 헬기와 소방차를 긴급히 추가 투입해 유적지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100여 년 전인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오르면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 연구기구인 클라이밋 센트럴이 미국 프린스턴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결과 3도가 오르면 상하이와 뭄바이, 하노이 등 아시아 도시들과 바르셀로나, 나폴리, 니스 등 유럽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전 세계 8억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 기온이 1.5도만 올라도 기후변화가 급속히 빨라져서 작은 섬나라와 세계 여러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화 전보다 1.2도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최하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대회 더 CJ컵이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임성재 선수를 필두로 우리나라 선수 12명이 세계 톱 랭커들과 샷을 겨룹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레드록 캐니언을 배경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임성재가 여유롭게 샷을 점검합니다. 생애 2번째 PGA 투어 우승을 일궈낸 약속의 땅 라스베이거스에서 임성재는 2주 연속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디오픈 우승자인 콜린 모리카와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마시야마 히데키와 한 조로 편성될 정도로 임성재는 더 CJ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한 3년간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올해는 저번 주에 우승했으니까 또 감도 이번 주까지 잘 유지해가지고 한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랭킹 2위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톱10 중 7명이 출전하는 등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더 CJ컵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임성재 등 PGA 선수 5명과 국내파 7명 등 총 12명의 우리나라 선수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계 제일 잘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욕심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제공돼 코리안 푸드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That's good. That's a good meal right now.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음식들이 다 맛있어하고 그래도 그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자리 잡은 이 코스는 사막 속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20억 원이 넘는 우승 상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세계 최고수들의 열띤 샷 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2,900선 붕괴 위기까지 겪었던 코스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970선 후반대까지 올랐는데요. 간밤 미 증시가 대체로 상승 마감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도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9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실까요?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3분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중 1,2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다시 1,18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 등이 급등세를 진정시켰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이어 수요 부진 우려가 유가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뉴스앤이슈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따가운 가을볕이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만큼이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일교차가 제법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도 무척이나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 모레 사이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1도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